안녕하세요. 철학마루입니다. 지금껏 선하게 살아오신 여러분이라면 분명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나름 착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이상스레 왠지 손해보는 기분을 느꼈다거나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은근히 함부로 하는 듯한 인상을 받은 경험 말입니다. 나는 분명히 세월을 겪고 나이를 먹으며 착하고 좋은 어른이 되었다 생각했는데 주변 사람들은 내가 좋은 어른인 것을 왜 이용만 하려 하는지 참 각박한 세상입니다. 오죽하면 착하게 살면 손해만 본다는 이야기가 상식처럼 돌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와중에 착하게 살아도 손해보지 않고 이용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착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무서운 면이 있고 대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 것이지요. 흔히 말하는 착하다는 것은 약하고 만만한 것과 분명히 다릅니다. 나는 착하게 살아왔는데 손해만 본다고 느낀 적이 있다면 나의 언행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변화를 줘야 할까요? 이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책이 있습니다. 논어, 맹자, 사기 등 동양 고전에서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독자에게 인문 고전의 가르침을 전하는 고전 연구가 조윤재 저자의 최근작 천년의 내공이라는 책입니다. 오늘은 이 책에서 착하면서도 현명하고 위험 있는 어른이 갖춰야 할 덕목 중 3가지를 발췌해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어른답게 분노하고 어른답게 다스려라. 사람으로서 예의가 없는 자는 죽지 않고 무엇을 하는가? 시경. 시경에 실려있는 쥐를 보라의 일부다. 이 구절의 앞에는 상서유피 인이무이, 쥐에도 가죽이 있는데 사람이 예의가 없다라는 글이 실려있다. 미물인 쥐도 가죽이 있어 주위의 이목을 가리는데 사람이 예의가 없으면 쥐보다 못하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는 내용이다. 그 원망이 보통 심각하지 않다. 그 당시에는 어려운 백성을 수탈하고 탐욕을 채우는 관리들을 쥐에 비유한 글이 많았다. 같은 시경에 실려있는 큰 쥐야 큰 쥐야 내 기장을 먹지 말아란 시 역시 가난한 백성이 탐욕적인 위정자들을 원망하는 글이다. 당시 시는 세태를 풍자하고 비난하는 수단으로 현실에 대한 한과 불만을 은유적으로 빚어낸 결정체였다. 지식인들은 시를 지어 위정자에 대한 불만을 표했고 보통 사람들 역시 그 시를 읽고 인용함으로써 마음속의 한을 표현했다. 또한 노래로 만들어 썩은 세상과 가진 자들의 횡포를 비웃기도 했다. 물론 사람을 두고 죽었으면 좋겠다고까지 원망하는 것은 좀 심한 심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당시 피폐했던 백성들을 더 쥐어짜서 자신의 탐욕만을 채우는 관리들과 그 위정자들에 대한 원망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백성들의 처지는 더 절실했다. 이 명구절 역시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그 내면은 쥐보다도 못한 지도층 인사들에 대한 통렬한 풍자다. 실제로 권력과 부의 탐욕에 젖은 인사들은 자신의 면전에서 이 시를 읊으며 비웃어도
자신을 두고 한 뼈 있는 말이라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좌전 노양공에 있는 고사를 보자. 제나라 장공을 살해하고 정권을 잡은 최전은 측근이었던 경봉을 노나라에 사절로 보냈다. 경봉은 권력을 자랑하듯 화려한 수레를 타고 나타났지만 공자를 배출할 정도로 도덕과 예의를 중시하던 노나라 사람들에게는 무식한 거칠애로밖에는 보이지 않았다. 노나라 재상이 경봉을 초대해 연회를 베풀었지만 경봉은 매번 결례를 저질렀다. 그러자 노나라 재상 숙선표는 건배를 제의하며 위의 문장이 담긴 상서를 읊었다. 사람들은 모두 이 시가 무식한 경봉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고 웃었지만 오직 경봉만이 그 뜻을 몰라 덩달아 좋아했다. 그래서 더 비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다. 부와 권력은 결코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말해주는 증표가 될 수 없다. 사람의 가치는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로 판가름되지 않는다. 부와 권력 그 자체가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얼마만큼 뜻깊고 의미 있는 일을 하느냐에 따라 사람의 가치가 매겨진다.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그 가운데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울 만큼 무례하고 기본적인 인성조차 갖추지 못한 사람과 마주할 때도 있다. 참을 수 없는 상황에서 감정대로 말을 한다면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결국 함께 품격 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 상대의 지위가 높지 않더라도 어른으로서 날 것 그대로의 감정을 표출하면 어른답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게 된다. 그런 상황에서는 이 명구처럼 비유로 꾸짖는 방법이 있다. 고전의 시는 다양한 고사를 담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자체로 깊은 뜻을 내포하고 있을 때가 많다. 분노를 정직하게 드러내서 스스로의 격을 떨어뜨릴 필요가 전혀 없다. 멋진 비유로도 무례를 꾸짖을 수 있다. 분노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분노해야 하는 상황에서 잘 분노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이다. 노련하게 화를 낼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내공이다. 무례를 꾸짖을 때는 당당한 기세를 담아야 한다. 반드시 산 정상에 올라 뭇산들의 자금을 보리라. 당 두보, 망악. 두보가 태산의 풍광을 본 감회를 적은 시 망악의 마지막 구절이다. 두보의 초기 작품으로 29세가 되던 해 첫 번째 과거에서 낙방하고 천하를 주유하다 태산에 이르렀을 때 지었다. 과거에 낙방한 신세가 되었지만 결코 낭망하지 않고 웅장한 태산의 모습처럼 더 큰 꿈을 품겠다는 각오가 담겨 있다. 반드시 저 높은 산 정상에 올라 자신을 비웃은 세상을 내려다보고 말겠다는 것이다. 그 당시 두보의 심정을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자신의 참담한 실패를 순순히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만권의 책을 읽고 신의 경지에 이른 것과 같은 글솜씨를 자랑하는 사람이 정작 과거에서 그 글재주를 인정받지 못한 현실을 수긍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무언가 권력의 입김이나 세도가의 개입이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자신보다 실력이 훨씬 못 미치는 사람들이 합격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런 의문도 품었을 법하다. 두보가 활동하던 당시대에서 벼슬길로 나아가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다. 권력 있는 세도가의 자녀들이 추천에 의해 등용되는 음서제가 있었고,
보통 사람들이 응시하는 과거제가 있었다. 하지만 과거제 역시 공정한 심사 절차를 거치기보다는 권력자들의 입김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았다. 시험지의 이름을 가리지 않고 공개하는 등 엄밀한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지 않음으로써 그 공정성을 보장받을 수 없었다. 음소제로 인해 등용의 문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는데 일반 시험조차 형편이 그 모양이니 돈과 권력이 없는 사람들이 과거에 급제하기는 바늘구멍보다 더 좁을 수밖에 없었다. 결국 두보와 같이 탁월한 인재들조차 과거의 문을 뚫지 못해 좌절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었다. 인간에게는 어려움을 이겨낼 근성과 용기가 있다. 사람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의지력이다. 하지만 그 의지력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는데 그 일이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자신이 처한 어려움과 고난이 공정하지 못한 경쟁과 정의롭지 못한 뒷거래의 결과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좌절하게 된다. 자신의 힘으로 이겨내기 어렵다는 절망에 빠지기 때문이다. 흔히 어려울 때 해결해주는 사람이 리더라고 한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리더라고 해도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단지 솔선수범의 정신으로 행하고 엄정하고 정의로운 처신을 하며 공정한 경쟁의 장을 펼쳐준다면 부하들이 진심으로 믿고 따르는 리더는 될 수 있다. 그런 리더라면 머지않아 그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이 명구절은 중국의 지도층들이 상대방의 결례에 대한 꾸짖음을 담아 언중유골의 한마디로 주로 사용하기도 한다. 2006년 후진타오 전 중국 주석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미국의 결례가 거듭되자 오찬 모임에서 이 말을 담례로 했다. 비록 지금은 미국이 세계의 중심으로 교만하게 행동하지만 언젠가는 미국을 압도하고 말겠다는 뜻을 담아 했던 것이다. 물론 후진타오의 정확한 본심을 알기는 어렵다. 하지만 강대국 미국 앞에서 당당하게 이 말을 할 수 있는 배포가 부럽기는 하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다양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대부분의 경우 의전과 예법에 의해 정당한 대우를 받지만 때로는 알게 모르게 부당한 처우를 받기도 한다. 이때 쉽게 감정을 드러내거나 흥분하게 되면 중요한 행사를 망치게 되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 하지만 무조건 참고 인내하는 건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의도적으로 폄하하려고 할 때는 가만히 있는 것이 오히려 상대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일 수도 있다. 반드시 상대의 부당함을 꾸짖고 예의 없음을 질타하는 단호한 한마디를 할 수 있어야 한다. 품격을 잃지 않으면서도 당당한 기세로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말의 힘. 어른에게는 이러한 내공이 있어야 한다. 비겁함 앞에서는 낮은 목소리로 크게 분노하라. 살아서는 세상의 호걸이 되고 죽어서는 귀신의 영웅이 되리라. 송 이청조 하일절구. 송시대 시인 이청조는 시와 사, 산문에 모두 능통했던 문장가로 일대 사인으로 불렸다. 그림에도 일가견이 있었으니 다재다능을 타고난 예술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순탄치 못했다. 송말기 금의 침입을 겪으며 어렵고 힘든 삶을 감내해야 했다. 그녀가 살았던 북송은 망했고
황제의 동생 조구가 항주에서 남송을 세워 나라는 겨우 명맥을 유지했지만 그 와중에 백성들은 큰 고초를 겪어야 했다. 그는 큰 고난 속에서 스스로도 힘들었지만 나라를 잃고도 일신의 안녕만 꾀하는 남송 군신들의 모습에 더욱 비분간개했다. 그래서 이 명구절이 담겨있는 하일절구에서 항우의 고사에 빗대어 국가 지도층의 비겁함을 꾸짖었다. 이 구절의 다음은 이렇게 이어진다. 이제와 항우를 생각해보니 강동으로 건너가려 하지 않았네. 항우는 통일 진시대 말기 복정의 대항에 일어났던 시대의 영웅이었다. 한때 서초패왕의 자리에까지 올라 황제의 자리를 눈앞에 두고 있었으나 유방과의 쟁패전에서 패배하고 말았다. 해하에서 사면초가에 빠졌던 그가 겨우 포위망을 뚫고 오강에 이르렀을 때 그곳의 정장이 그에게 배를 내어주며 훗날을 기약할 것을 권했다. 강동은 비록 좁지만 땅이 사방으로 천리이고 그곳에 사는 백성이 수십만에 달하니 왕노릇을 하기에 충분합니다. 대왕께서는 얼른 강을 건너십시오. 하지만 항우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옛날 강동의 젊은이 8천과 함께 강을 건너 서쪽으로 갔으나 단 한 사람도 돌아오지 못했다. 강동의 어르신들이 나를 가련하게 여겨 왕으로 삼는다 해도 내가 무슨 면목으로 그들을 대하겠는가? 설사 그들이 말하지 않아도 이 항우가 부끄럽다. 그리고 최후까지 유방의 군사와 싸우다 스스로 목을 찔러 죽고 만다. 이청조는 송나라 지도층의 무사한 일과 비겁함을 보면서 항우의 영웅다움을 부러워했다. 당시 여진족의 금에게 북송의 황제들이 끌려가서 치욕을 당했고 왕족과 대신들은 모두 노비가 되었다. 남쪽으로 도망쳐 세웠던 남송의 황실은 현실에 안주하고 일신의 안녕만을 도모했다. 이청조는 이들의 비겁함을 보면서 현실에서 호걸이 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끝까지 싸우다가 죽어 귀신으로서도 영웅으로 칭함을 받는 항우를 그리워했던 것이다. 이청조는 죽음으로 명예를 지킨 항우의 영웅됨을 칭송했지만 항우의 죽음을 헛되다고 생각하고 안타까워했던 사람도 있었다. 권토중래. 직역하면 흙먼지를 일으키며 다시 돌아온다는 고사성어가 바로 그것이다. 항우가 죽은 지 1000년이 지난 후 당시대 시인 두목이 지은 시에 있는 구절로 항우와 같은 영웅이 왜 훗날을 기약하지 않고 쉽게 목숨을 버렸는지를 안타까워하고 있다. 비록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살아서 흙먼지를 날리며 다시 돌아와 용맹하게 싸우는 것이 오히려 더 명예로운 삶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시인의 소회다. 사기 회음후 열전에는 음오지을타의 고사가 실려있다. 항우가 화가 나서 큰 소리로 한번 꾸짖으면 그 앞에 있는 1000명의 사람들이 쓰러질 정도로 기세가 등등했다는 것이다. 지금은 큰 소리로 상대를 꾸짖는 항우와 같은 사람이 살만한 시대가 아니다. 그럼에도 살아가면서 엄정한 목소리로 음오지을타를 해야 하는 순간과 만나게 된다. 이청조가 하고 싶었던 말이 바로 그것이다. 비겁하게 살지 말 것. 대의를 잇고 소의를 따르는 무리에게 항우의 영웅다움을 들어 질타한 것이다. 나라와 같은 거창한 조직이 아니라도 어른이라면 자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안타까워하고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무사한 일이나 두려움으로 주위를 둘러보지 못한다면 어른이라 불릴 수 없다.
살아서는 세상의 후걸이 되고 죽어서는 귀신의 영웅이 되리라. 자신에게 스스로 의욕을 불어넣거나 조직의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를 고취시키고자 할 때 떠올릴 수 있는 구절이다. 중국 작가 리 자전이 창바오의 기사에서 이 글을 인용했다. 지금까지 읽어드린 천년의 내공은 조윤재 저자의 인문고전 내공을 담은 도서로 진정한 어른의 조건을 품격, 리더십, 포용 세 가지로 나누어 고사성어와 역사적 배경을 통해 독자에게 알려주는 깊이 있는 인문고전서입니다. 중국 14억 인구의 스승인 지샨린이 선정한 고전 148구절을 통해 어른의 지혜를 설명하는 만큼 더욱 유려하게 정제된 선현의 지혜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에서 발췌해 여러분께 전해드린 착하면서도 현명하고 위엄 있는 어른이 갖춰야 할 덕목 세 가지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멋진 비유로 무례를 꾸짖을 수 있는 어른. 두 번째, 당당한 기세로 단호한 한마디를 할 수 있는 어른. 세 번째, 비겁한 자들을 당당히 질타할 수 있는 어른. 이 세 가지 덕목을 바탕으로 어른으로서 어디에서나 위엄있고 당당한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외에도 위기의 순간에 더욱 단단한 어른, 내공 있는 어른이 되는 법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천년의 내공을 통해 그리고 저희 채널에 올라온 영상과 앞으로 올라올 새로운 영상을 통해 그 비결을 찾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를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철학마루입니다. 지금껏 선하게 살아오신 여러분이라면 분명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나름 착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이상스레 왠지 손해보는 기분을 느꼈다거나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은근히 함부로 하는 듯한 인상을 받은 경험 말입니다. 나는 분명히 세월을 겪고 나이를 먹으며 착하고 좋은 어른이 되었다 생각했는데 주변 사람들은 내가 좋은 어른인 것을 왜 이용만 하려 하는지 참 각박한 세상입니다. 오죽하면 착하게 살면 손해만 본다는 이야기가 상식처럼 돌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와중에 착하게 살아도 손해보지 않고 이용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착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무서운 면이 있고 대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 것이지요. 흔히 말하는 착하다는 것은 약하고 만만한 것과 분명히 다릅니다. 나는 착하게 살아왔는데 손해만 본다고 느낀 적이 있다면 나의 언행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변화를 줘야 할까요? 이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책이 있습니다. 논어, 맹자, 사기 등 동양 고전에서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독자에게 인문고전의 가르침을 전하는 고전 연구가 조윤재 저자의 최근작 천년의 내공이라는 책입니다. 오늘은 이 책에서 착하면서도 현명하고 위엄 있는 어른이 갖춰야 할 덕목 중 세 가지를 발췌해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어른답게 분노하고 어른답게 다스려라. 사람으로서 예의가 없는 자는 죽지 않고 무엇을 하는가? 시경. 시경에 실려 있는 쥐를 보라의 일부다. 이 구절의 앞에는 상서유피 인이무이, 쥐에도 가죽이 있는데 사람이 예의가 없다라는 글이 실려 있다. 미물인 쥐도 가죽이 있어 주위의 이목을 가리는데 사람이 예의가 없으면 쥐보다 못하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는 내용이다. 그 원망이 보통 심각하지 않다. 그 당시에는 어려운 백성을 수탈하고 탐욕을 채우는 관리들을 쥐에 비유한 글이 많았다. 같은 시경에 실려있는 큰 쥐야 큰 쥐야 내 기장을 먹지 말아란 시 역시 가난한 백성이 탐욕적인 위정자들을 원망하는 글이다. 당시 시는 세태를 풍자하고 비난하는 수단으로 현실에 대한 한과 불만을 은유적으로 빚어낸 결정체였다. 지식인들은 시를 지어 위정자에 대한 불만을 표했고 보통 사람들 역시 그 시를 읽고 인용함으로써 마음속의 한을 표현했다. 또한 노래로 만들어 썩은 세상과 가진 자들의 횡포를 비웃기도 했다. 물론 사람을 두고 죽었으면 좋겠다고까지 원망하는 것은 좀 심한 심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당시 피폐했던 백성들을 더 쥐어짜서 자신의 탐욕만을 채우는 관리들과 그 위정자들에 대한 원망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백성들의 처지는 더 절실했다. 이 명구절 역시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그 내면은 쥐보다도 못한 지도층 인사들에 대한 통렬한 풍자다. 실제로 권력과 부의 탐욕에 젖은 인사들은 자신의 면전에서 이 시를 읊으며 비웃어도 자신을 두고 한 뼈있는 말이라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좌전 노양공에 있는 고사를 보자. 제나라 장공을 살해하고 정권을 잡은 최전은 측근이었던 경봉을 노나라에 사절로 보냈다. 경봉은 권력을 자랑하듯 화려한 수레를 타고 나타났지만 공자를 배출할 정도로 도덕과 예의를 중시하던 노나라 사람들에게는 무식한 거칠애로밖에는 보이지 않았다. 노나라 재상이 경봉을 초대해 연회를 베풀었지만 경봉은 매번 결례를 저질렀다. 그러자 노나라 재상 숙손표는 건배를 제의하며 위의 문장이 담긴 상서를 읊었다. 사람들은 모두 이 시가 무식한 경봉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고 웃었지만 오직 경봉만이 그 뜻을 몰라 덩달아 좋아했다. 그래서 더 비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다. 부와 권력은 결코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말해주는 증표가 될 수 없다. 사람의 가치는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로 판가름되지 않는다. 부와 권력 그 자체가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얼마만큼 뜻깊고 의미 있는 일을 하느냐에 따라 사람의 가치가 매겨진다.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그 가운데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울 만큼 무례하고 기본적인 인성조차 갖추지 못한 사람과 마주할 때도 있다. 참을 수 없는 상황에서 감정대로 말을 한다면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결국 함께 품격 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 상대의 지위가 높지 않더라도 어른으로서 날 것 그대로의 감정을 표출하면 어른답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게 된다. 그런 상황에서는 이 명구처럼 비유로 꾸짖는 방법이 있다. 고전의 시는 다양한 고사를 담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자체로 깊은 뜻을 내포하고 있을 때가 많다.
분노를 정직하게 드러내서 스스로의 격을 떨어뜨릴 필요가 전혀 없다. 멋진 비유로도 무례를 꾸짖을 수 있다. 분노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분노해야 하는 상황에서 잘 분노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이다. 노련하게 화를 낼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내공이다. 무리를 꾸짖을 때는 당당한 기세를 담아야 한다. 반드시 산 정상에 올라 뭇산들의 자금을 보리라. 당, 두보, 망악. 두보가 태산의 풍광을 본 감회를 적은 시 망악의 마지막 구절이다. 두보의 초기 작품으로 29세가 되던 해 첫 번째 과거에서 낙방하고 천하를 주유하다 태산에 이르렀을 때 지었다. 과거에 낙방한 신세가 되었지만 결코 낭망하지 않고 웅장한 태산의 모습처럼 더 큰 꿈을 품겠다는 각오가 담겨 있다. 반드시 저 높은 산 정상에 올라 자신을 비웃은 세상을 내려다보고 말겠다는 것이다. 그 당시 두보의 심정을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자신의 참담한 실패를 순순히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만권의 책을 읽고 신의 경지에 이른 것과 같은 글솜씨를 자랑하는 사람이 정작 과거에서 그 글재주를 인정받지 못한 현실을 수긍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무언가 권력의 입김이나 세도가의 개입이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자신보다 실력이 훨씬 못 미치는 사람들이 합격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런 의문도 품었을 법하다. 두보가 활동하던 당 시대에서 벼슬길로 나아가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다. 권력 있는 세도가의 자녀들이 추천에 의해 등용되는 음서제가 있었고, 보통 사람들이 응시하는 과거제가 있었다. 하지만 과거제 역시 공정한 심사 절차를 거치기보다는 권력자들의 입김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았다. 시험지의 이름을 가리지 않고 공개하는 등 엄밀한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지 않음으로써 그 공정성을 보장받을 수 없었다. 음서제로 인해 등용의 문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는데 일반 시험조차 형편이 그 모양이니 돈과 권력이 없는 사람들이 과거에 급제하기는 바늘구멍보다 더 좁을 수밖에 없었다. 결국 두보와 같이 탁월한 인재들조차 과거의 문을 뚫지 못해 좌절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었다. 인간에게는 어려움을 이겨낼 근성과 용기가 있다. 사람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의지력이다. 하지만 그 의지력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는데 그 일이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자신이 처한 어려움과 고난이 공정하지 못한 경쟁과 정의롭지 못한 뒷거래의 결과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좌절하게 된다. 자신의 힘으로 이겨내기 어렵다는 절망에 빠지기 때문이다. 흔히 어려울 때 해결해주는 사람이 리더라고 한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리더라고 해도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단지 솔선수범의 정신으로 행하고 엄정하고 정의로운 처신을 하며 공정한 경쟁의 장을 펼쳐준다면 부하들이 진심으로 믿고 따르는 리더는 될 수 있다. 그런 리더라면 머지않아 그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이 명구절은 중국의 지도층들이 상대방의 결례에 대한 꾸짖음을 담아 언중유골의 한마디로 주로 사용하기도 한다. 2006년 후진타오 전 중국 주석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미국의 결례가 거듭되자
오찬 모임에서 이 말을 담례로 했다. 비록 지금은 미국이 세계의 중심으로 교만하게 행동하지만 언젠가는 미국을 압도하고 말겠다는 뜻을 담아 했던 것이다. 물론 후진타오의 정확한 본심을 알기는 어렵다. 하지만 강대국 미국 앞에서 당당하게 이 말을 할 수 있는 배포가 부럽기는 하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다양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대부분의 경우 의전과 예법에 의해 정당한 대우를 받지만 때로는 알게 모르게 부당한 처우를 받기도 한다. 이때 쉽게 감정을 드러내거나 흥분하게 되면 중요한 행사를 망치게 되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 하지만 무조건 참고 인내하는 건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의도적으로 폄하하려고 할 때는 가만히 있는 것이 오히려 상대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일 수도 있다. 반드시 상대의 부당함을 꾸짖고 예의 없음을 질타하는 단호한 한마디를 할 수 있어야 한다. 품격을 잃지 않으면서도 당당한 기세로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말의 힘. 어른에게는 이러한 내공이 있어야 한다. 비겁함 앞에서는 낮은 목소리로 크게 분노하라. 살아서는 세상의 호걸이 되고 죽어서는 귀신의 영웅이 되리라. 송 이청조 하일절구. 송시대 시인 이청조는 시와 사, 산문에 모두 능통했던 문장가로 일대 사인으로 불렸다. 그림에도 일가견이 있었으니 다재다능을 타고난 예술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순탄치 못했다. 송말기 금의 침입을 겪으며 어렵고 힘든 삶을 감내해야 했다. 그녀가 살았던 북송은 망했고 황제의 동생 조구가 항주에서 남송을 세워 나라는 겨우 명맥을 유지했지만 그 와중에 백성들은 큰 고초를 겪어야 했다. 그는 큰 고난 속에서 스스로도 힘들었지만 나라를 잃고도 일신의 안녕만 꾀하는 남송 군신들의 모습에 더욱 비분간개했다. 그래서 이 명구절이 담겨있는 하일절구에서 항우의 고사에 빗대어 국가 지도층의 비겁함을 꾸짖었다. 이 구절의 다음은 이렇게 이어진다. 이제와 항우를 생각해보니 강동으로 건너가려 하지 않았네. 항우는 통일 진시대 말기 폭정의 대항에 일어났던 시대의 영웅이었다. 한때 서초패왕의 자리에까지 올라 황제의 자리를 눈앞에 두고 있었으나 유방과의 쟁패전에서 패배하고 말았다. 해하에서 사면초가에 빠졌던 그가 겨우 포위망을 뚫고 오강에 이르렀을 때 그곳의 정장이 그에게 배를 내어주며 훗날을 기약할 것을 권했다. 강동은 비록 좁지만 땅이 사방으로 천리이고 그곳에 사는 백성이 수십만에 달하니 왕노릇을 하기에 충분합니다. 대왕께서는 얼른 강을 건너십시오. 하지만 항우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옛날 강동의 젊은이 8천과 함께 강을 건너 서쪽으로 갔으나 단 한 사람도 돌아오지 못했다. 강동의 어르신들이 나를 가련하게 여겨 왕으로 삼는다 해도 내가 무슨 면목으로 그들을 대하겠는가? 설사 그들이 말하지 않아도 이 항우가 부끄럽다. 그리고 최후까지 유방의 군사와 싸우다 스스로 목을 찔러 죽고 만다. 이청조는 송나라 지도층의 무사한 일과 비겁함을 보면서 항우의 영웅다움을 부러워했다. 당시 여진족의 금에게 북송의 황제들이 끌려가서 치욕을 당했고
왕족과 대신들은 모두 노비가 되었다. 남쪽으로 도망쳐 세웠던 남송의 황실은 현실에 안주하고 일신의 안녕만을 도모했다. 이청조는 이들의 비겁함을 보면서 현실에서 호걸이 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끝까지 싸우다가 죽어 귀신으로서도 영웅으로 칭함을 받는 항우를 그리워했던 것이다. 이청조는 죽음으로 명예를 지킨 항우의 영웅됨을 칭송했지만 항우의 죽음을 헛되다고 생각하고 안타까워했던 사람도 있었다. 권토중래. 직역하면 흙먼지를 일으키며 다시 돌아온다는 고사성어가 바로 그것이다. 항우가 죽은 지 1000년이 지난 후 당시대 시인 두목이 지은 시에 있는 구절로 항우와 같은 영웅이 왜 훗날을 기약하지 않고 쉽게 목숨을 버렸는지를 안타까워하고 있다. 비록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살아서 흙먼지를 날리며 다시 돌아와 용맹하게 싸우는 것이 오히려 더 명예로운 삶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시인의 소회다. 사기 회음후 열전에는 음오지을타의 고사가 실려있다. 항우가 화가 나서 큰 소리로 한번 꾸짖으면 그 앞에 있는 1000명의 사람들이 쓰러질 정도로 기세가 등등했다는 것이다. 지금은 큰 소리로 상대를 꾸짖는 항우와 같은 사람이 살만한 시대가 아니다. 그럼에도 살아가면서 엄정한 목소리로 음오지을타를 해야 하는 순간과 만나게 된다. 이청조가 하고 싶었던 말이 바로 그것이다. 비겁하게 살지 말 것. 대의를 잇고 소의를 따르는 무리에게 항우의 영웅다움을 들어 질타한 것이다. 나라와 같은 거창한 조직이 아니라도 어른이라면 자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안타까워하고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무사한 일이나 두려움으로 주위를 둘러보지 못한다면 어른이라 불릴 수 없다. 살아서는 세상의 호걸이 되고 죽어서는 귀신의 영웅이 되리라. 자신에게 스스로 의욕을 불어넣거나 조직의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를 고취시키고자 할 때 떠올릴 수 있는 구절이다. 중국 작가 리 자전이 창바오의 기사에서 이 글을 인용했다. 지금까지 읽어드린 1000년의 내공은 조윤재 저자의 인문고전 내공을 담은 도서로 진정한 어른의 조건을 품격, 리더십, 포용 3가지로 나누어 고사성어와 역사적 배경을 통해 독자에게 알려주는 깊이 있는 인문고전서입니다. 중국 14억 인구의 스승인 지샨린이 선정한 고전 148구절을 통해 어른의 지혜를 설명하는 만큼 더욱 유려하게 정제된 선현의 지혜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에서 발췌해 여러분께 전해드린 착하면서도 현명하고 위엄 있는 어른이 갖춰야 할 덕목 3가지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멋진 비유로 무례를 꾸짖을 수 있는 어른. 두 번째, 당당한 기세로 단호한 한마디를 할 수 있는 어른. 세 번째, 비겁한 자들을 당당히 질타할 수 있는 어른. 이 3가지 덕목을 바탕으로 어른으로서 어디에서나 위엄있고 당당한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외에도 위기의 순간에 더욱 단단한 어른, 내공 있는 어른이 되는 법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1000년의 내공을 통해 그리고 저희 채널에 올라온 영상과 앞으로 올라올 새로운 영상을 통해 그 비결을 찾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를
응원합니다.